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법정에서 쓰러지는 건 김건희인데 왜 진짜 떨고 있는 건 검찰 쪽일까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9분 충주시 한 휴게소 부근에서 한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준수,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고 변호인 측 의견서에서 본인들이 내연남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그 사람이에요. 민중기 특검팀이 도주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수사로 잡아낸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류 보도가 다루는 표면이에요. 매체들은 이걸 내연남 폭로라는 가시 프레임으로 풀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순한 스캔들이라면 김건희 측 변호인단이 왜 그동안 침묵하던 패턴을 깨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한 가십이라면 왜 김건희는 재판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쓰러지는 걸까요?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 당시부터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1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손이 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준수 한 사람의 체포가 왜 하필 지금이라는 시점에 와서야 가능해졌을까요? 이 두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림은 가십이 아닙니다. 권력 구도 분석 자료예요. 오늘은 이 사건을 표면, 동기, 결과 세 개 층으로 같이 내려가 봅시다. 보면요, 이건 단순한 내연남 폭로가 아닙니다. 김건희 한 사람을 지켜온 시스템이 처음으로 균열이 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누가 그 안에 있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자극적인 가십처럼 보입니다. 근데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는 기자들이 전하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보수 성향 매체들은 이걸 거의 다 내연남이라는 단어 하나에 묶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추문처럼요. 그런데 같은 시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다른 증언들, 그리고 그 증언이 가리키는 검찰 카르텔의 구조에는 어느 매체도 같은 강도로 카메라를 비추지 않아요. 이 비대칭이 우연일까요?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개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 층 표면은 이준수가 정확히 누구이고 김건희 재판이 왜 1분 50초만 공개되는가. 두 번째 층 동기는 검찰이 그 모든 걸 알고도 왜 안 잡았는가. 세 번째 층 결과는 이 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어떻게 같은 권력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가. 이 세 층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수가 정확히 누구냐. 민중기 특검팀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고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상배를 소개한 사람이에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가 확인되니까 특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았고 그 시점부터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결국 잡힌 게 지난 금요일 오후 충주시 한 휴게소 부근이에요. 정확히 49분에 체포됐고 현재 특검에 압송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기동대가 공조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수와 김건희 사이에는 비밀 문자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판부에서 공개된 메시지 중에는 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싶어 같은 표현, 그리고 4월 공판에서 나온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내는 거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내연남이라는 단어, 이건 사실 매체가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이 본인들이 낸 의견서에서 먼저 쓴 단어예요. 본인들이 의견서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단어가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공개되는 중계 영상이 1분 50초밖에 안 됩니다. 1분 50초요. 그게 김건희가 법정에 입정하는 그 짧은 장면 정도예요. 그것도 들것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피고인이 출정 중에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 돌려보내면 어떠냐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거부했어요. 다만 누울 수 있는 장치는 허용해서 침대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은 군사 기밀이 들어가는 부분도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김건희 재판만 1분 50초로 잘려요.
명부는 증인들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이 노출되면 치명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재판도 같은 기준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짧은 중계 안에서도 보이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법정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퇴장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을 따라가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지난번 공판에서 도이치 2차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의 문자가 공개됐을 때예요. 메시지 내용이 내 이름이 알려졌어. 나 이제 도이치에서 손 뗄래였고 거기에 김건희가 답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자가 공개되자마자 김건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퇴장했어요. 그 다음 공판에서는 명태균 카톡이 나왔습니다. 충성으로 시작하는 그 카톡이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또 쓰러집니다. 통일교 목걸이 영수증이 재판부에 제시되자 갑자기 수그러져요. 김기현 문자가 나오니까 또 머리가 아파지고요. 물증이 나오면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외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을 외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세고 있어요. 외모 변화 얘기도 짚고 갑시다. 법정에 출입한 기자들이 처음 봤을 때 김건희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동료 기자가 옆에서 확인해주고 나서야 다들 인지가 됐다는 거고요.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그 이전 모습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의학적 상식으로 보면 안면 거상술 이후 림프절 부종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학적 가능성이 언급된다는 정도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홍색 수면 양말을 2차례나 신고 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정의 양복 차림인데 양말은 분홍색 수면 양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를 두고도 일각에서 주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표면 풍경 위에 하나가 더 얹혀 있어요. 노상원 재판입니다. 노상원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 종이 절단기 기억하시죠? 노상원이 챙겨가라고 했다는 그 종이 절단기. 우리는 그동안 용도를 추측만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그 종이 절단기는 손가락을 자르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고문용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추진하면서 의도된 폭력 인프라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정 공식 증언으로 확인된 거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론은 단순해 보입니다. 김건희 개인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했고 통일교한테 명품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 거래를 했어요. 본인 비리예요. 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쓰러지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도이치 사건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미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이 작전주들의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사가 정식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뭉갠 겁니다. 그게 추측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검사들 탄핵 심리가 진행됐을 때 조상원 측에서 진술이 나왔어요. 권오수가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고 그게 사실상 뇌물로 작동해서 경찰 내사가 무마됐다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로 수사가 꺼진 거고요. 누가 결국 그 뭉개는 결정을 했겠습니까? 남편이 뭉갰겠죠. 김건희 본인이 뭉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건 그냥 뭉갠 거예요. 검찰이 뭉갰다는 게 자백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헌재 공식 기록으로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2개 더 남습니다. 그 뇌물을 받고 뭉갠 사람은 정확히 누구이고 그 시스템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라는 시점에 와서야 그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도이치 사건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그 시기 검찰은 김건희의 주변 남자들 그러니까 작전주 선수들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습니다.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시각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김건희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면 너무 큰 치명타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라인을 끊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이치한 건이 아닙니다. 엊그제 공판에서 추가로 작전주 종목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에 우연히 말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작전주를 골라서 들어가는 패턴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이 가리키는 그림이고요. 검사들은 그걸 다 알고도 손을 안 댄 거예요. 이준수 케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준수는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상태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당선되고 나서 이준수가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제 발로요. 근데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조서가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장이 이번에 이걸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사했다는데 왜 조서가 하나도 없냐고요? 본인들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록이 영장이라니요. 분명히 그때 그 검사들에게 구린 데가 있는 겁니다. 보수 매체에서는 이번 체포를 두고 왜 하필 지금 잡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죠. 왜 그동안 10년 가까이 안 잡혔느냐?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이걸 다루는 매체들이 12점, 삼비상겸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막혀있던 게 지금에 와서 풀리기 시작했냐? 여기에 인사 변동이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라인업에서 한문혁 부장검사가 빠지고 새로운 부장이 들어왔어요. 그 팀이 들어오고 나서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근하면서 거의 황소처럼 일하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팀이 이번에 이준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에요. 그동안 막혀있던 수사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시작된 거고 이준수 체포는 그 흐름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장면이 있어요. 홍장원 차장의 1차 메모, 그 지렁이 글씨로 조롱당했던 메모 기억하시죠?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 메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 한 명을 회유해서 진술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헌재 단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헌재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했냐? 그 보좌관 아닌데요. 보좌관이 여러 명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술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핵심 보좌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유 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딱 변사 또 동원 차린 모양새예요. 자기들이 받은 진술서를 자기 변론에 쓰겠다는 그림인데 그게 통할 시대는 지났거든요. 김건희 쓰러진 패턴도 이 메커니즘 안에 넣어서 봐야 합니다. 안면 거상술 이후 림프절 부종이라는 의학적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건 아까 짚었어요. 그건 신체적 현상의 가능성이고 의학적 가능성으로 일각에서 분석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타이밍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도이치 2차 주포 문자, 명태균 카톡, 통일교 영수증, 김기현 문자. 결정적 물증이 나오는 정확히 그 시점에 같은 반응이 반복돼요. 의학적 현상과 정치적 행동 두 가능성이 모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패턴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023년에 김건희가 신한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50억 중에서 48억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이 계좌 추적이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계좌만 제대로 추적해도 새로운 그림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 공백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진짜 정체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처음에 표면을 보면서 노상원 종이 절단기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 절단용 고문 도구, 12.3 비상계엄을 추진하면서 의도된 폭력 인프라가 그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건 가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판부 공식 증언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작전주, 검찰 카르텔의 회피 패턴,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 이 흐름을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떨어진 점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그림의 다른 면이에요.
한쪽에서는 손가락을 자르려고 종이 절단기를 챙겨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작전주로 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 라인이 동원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검찰 라인이 막아주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폭력 인프라를 준비했고 다른 쪽에서는 부정 축제 인프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두 라인이 따로 작동한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검찰이 작전주 수사를 꺼주는 동안 군 라인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쪽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두 개의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권력 시스템이 두 얼굴로 작동했던 거예요.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그 시절, 그 새벽 풍경이 또 떠오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쓰러지는 건 한 사람이지만 무너지는 건 시스템 전체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지상파만 보고 있으면 김건희 사건은 가십, 노상원 종이, 절단기는 군비리.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채널에서 다뤄집니다. 같은 카메라가 두 사건을 한 화면에 놓고 비추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을 같은 권력 시스템 안에서 본 사람만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얼마나 크게 작동했는지 추가 증거로 가봅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보면 김건희가 우연히 한 종목에 잘못 발을 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제 공판에서 추가 작전주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네오세미테크라는 종목 김건희가 6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14억 7천만 원을 회수합니다. 수익률 117%예요. 슈펙스모라는 회사, 상장 폐지된 회사라 정확한 그림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2주 만에 5,200만 원을 벌어요. 2주에 5,200만 원이요. 몰모라는 회사 종목도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수익률 117%.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수익률이에요. 영부인 일가는 그게 일상이었던 거고요. 통화 녹취에는 40%는 누구한테 줘야 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작전주 선수들 사슬의 일부였다는 정황이에요. 증권사 지점장이 직접 전화로 이거 일반 종목 아니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몰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들으면 발을 빼는 자리예요. 영부인 일가에게는 그게 몰빵의 신호였던 거고요. 이게 검찰이 다 알고 있던 정황입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댄 거예요. 이런 작전주 흐름이 김건희 1단계라면 영부인이 된 이후로는 또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김건희 본인이 직접 외교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던 정보위가 영부인이 되는 순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라는 분석이고요. 단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작전주에 접근하던 그 꾼의 감각이 외교 무대로 확장됐을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홍장원 차장의 1차 메모 얘기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동안 윤석열 측은 그 메모를 대학생도 비웃을 지렁이 글씨라고 조롱해 왔어요. 티셔츠까지 만들어서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홍장원 차장 재판 증언으로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 메모는 실제 1차 메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식화 자료였다는 겁니다. 설명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거예요. 조롱의 근거 자체가 사실 위에 서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네트워크가 같은 방식으로 사실 왜곡을 반복해 왔다는 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한 그 시점부터 이미 깊이 들어가 있던 인물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대통령 부인하고 관계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한 인물입니다. 본인이 살아야 하니까 술술 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터질 경우 치명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정에서 쓰러지는 건 김건희인데 왜 진짜 떨고 있는 건 검찰 쪽이냐고요. 이제 보입니다. 김건희가 결정적 증거 앞에서 쓰러질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건 그 증거를 10년간 묻어왔던 시스템이에요. 도이치 사건 수사를 뭉갰던 검사들,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 협찬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 위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전부가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준수 한 명이 잡힌 게 표면이고 시스템이 흔들리는 게 실제 사건입니다. 별주부전 토끼 얘기 있잖아요. 용궁 좋다고 데려갔는데 토끼가 자기 간을 가지러 다시 가봐야겠다고 했다는 그 장면. 이준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토끼 못 올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같은 구조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같이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묻어왔던 권력 형사들 전체가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도이치에서 시작해서 작전주 수십 건, 통일교, 명태균, 그리고 이 모든 걸 옆에서 막아준 검찰 라인, 변호인, 회유시도, 12.3, 비상계엄. 이 사슬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준수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흔들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십시오.